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오늘은 면역력과 뉴로하모니 진행하겠습니다. 요 면역력과 뉴로하모니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뉴로피드백 원리로 들어가게 되고 뉴로피드백 원리를 또 설명하려 하니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를 넣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파블로프의 그 개 실험이죠. 네, 조건 반사입니다. 파블로프가 1904년도에 이제 원래는 소화기관을 연구하시던 분이었어요. 침, 네, 이런 거 연구하셨는데 다량의 침이 필요해서 개의 입에 고깃가루를 넣어주면서 침 분비를 촉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깃가루를 넣어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제 강아지, 개 입에서 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 뭐 타고난 반응이고 조건 반사는 이제 학습되어지는 반응, 외부 세계에 대한 이제 적응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요 조건 반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블로프 우리 실험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행동 심리학인데 그 스키너 박사가 자신이 고안한 스키너 박스에 넣은 쥐가 우연히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단추를 이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추를 딱 누르면은 문이 열리고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 어떤 때는 예, 처벌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서 음식이 나오면 그 단추를 누르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어떨 때는 처벌을 제공하니까 그 횟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조건화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요 조건 반사하고 조작적 조건 반사하고 차이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조건화를 만드는 것부터 이제 뉴로피드의 원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 조작적 조건화로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하게 돼요. 밀러 예일대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개가 침을 흘릴 때 물을 주니까 물 먹고 싶으면 침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하고 또 다음 실험이 뭐냐면 쥐의 뇌 쾌락센터에 전극을 받고 심장 박동수를 쥐가 변화시키면 전기적 자극을 주어서 쾌락을 느끼게 하니까 90분 만에 쥐가 스스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쥐도 하는데 심장 박동을.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이제 부정맥 환자분들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이하로 느려지면 즐거운 전기적 톤을 들려주어서 심장 박동을 정상화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또 하버드 의대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사람에게 5초 동안 석인 잡지, 플레이보이 잡지를 볼 수 있게 하니까 혈압 조절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걸 읽어보면 지금 뭐 부정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황장애 이런 뭐 심장 박동이 많이 뛰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바이오 피드백 시작이죠. 바이오 피드백. 네, 그래서 우리 뉴로피드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원리. 네, 요거는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원리가 뭐냐 하면 1934년에 영국 캠브리지대의 매튜 박사와 아드리안 박사가 뇌파 측정기를 제작해서 뇌파를 측정했는데 하루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파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해요.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죠.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파블로프 박사가 발견한 조건 반사 같은 것이죠.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 또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 반사회로가 종수료와 연결돼서 조건 반사회로가 만들어졌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 반사회로가 강화돼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고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뇌파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알려주면 뇌에서 그 뇌파에 의한 회로가 발달되고 계속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 특정 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뉴로 피드백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피검자의 뇌파 측정을 해서 뇌파를 분석하고 문제성 뇌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필요한 뇌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해주고 알파파가 부족한지 SMR이 부족한지 저베타가 부족한지 해서 뉴로피드백 훈련 모드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이분은 휴식 뇌파로, 이분은 주의력 뇌파, 이분은 집중력 뇌파로. 그래서 조건에 부합되면 땡 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되고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검자는 땡 소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만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검자가 인지함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게 되고 뇌파가 변하게 되고 이걸 반복하면 스스로 뇌파 조절이 가능해지고 뇌파에 따라 해당 신경망 발달하여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알파파가 나올 때마다 뇌한테 알려주면 알파파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양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사람의 이런 뇌파 훈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고양이한테 훈련하게 되는데 스톤 박사의 이 차이점이라면 아까 말한 파블로프 박사나 스키너 박사는 뇌파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톤 박사는 모든 실험에 파블로프 실험을 재현하면서도 뇌파를 측정하게 된 거죠. 네. UCLA 베리스톤 박사가 이 실험을 합니다. 벨이 울렸어요. 삐 끝난 뒤에 단추를 누르면 음식을 줬습니다. 고양이한테. 네. 벨이 울릴 때 단추를 누르면 음식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벨이 울릴 때를 기다려야죠. 그렇죠? 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벨이 울리는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요 기다리는 동안의 뇌파를 요 스타운 박사는 내적 억제 상태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억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수면 상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피할 때 나오는 게 내적 억제거든요. 이 언제 했냐면 파블로프 박사가 어, 종을 한 번 치면 밥을 주고 종을 두 번 치면 전기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니까 강아지가 막 뛰어오다가 도망가다가 뛰어오다가 도망가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자버립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 억제 상태라고 하는데 고양이도 그럴 것이다. 기다릴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수면 뇌파와 전혀 다른 예상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완전히 예상과 다른 결과. 그 뇌파가 SMR입니다. SMR파. 그 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뇌파의 탄생. 우리가
어떤 먹이를 노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 여러분들이 예, 쇼핑, 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을 고를 때 어떤 뭘 선택할까 나오는 그 뇌파. 예, 그 뇌파가 SMR입니다. 네, 센소리 모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원래 베타파 영역인데 베타파가 13에서 20 작업 중의 뇌파거든요. 근데 요 기다릴 때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12에서 15 정도 각성 준비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네, 요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으로 고양이가 스스로 이 특수한 뇌파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팀은 요 SMR파를 만들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네 번 1년 훈련을 시킨 결과 고양이가 자유자재로 SMR파를 발생시킵니다. 고양이 의지대로 자기 뇌파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참 재밌는 건 고양이도 뇌파를 원하는 뇌파를 만드는데 우리는 여러분 SMR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베타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지금은 모르지만 훈련하면 고양이는 1년 걸렸지만 네. 우리 사람은 얼마? 예. 얼마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3주. 네. 습관화는 노벨상에서 이 시냅스가 연결되는 것은 3주 걸린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나사. 여러분 아시죠? 나사. 네. 미 항공우주국에서 실험을 합니다. 뉴로 피드백 실험을 하게 돼요. 네. 우주선 연료, 모노메틸 하이드라진. 예, 우주선 출발할 때 이런 독극물이죠. 이거 맡으면 어지럽고 간질, 발작, 사막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50마리 고양이에게 키로당 10mg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그 다음 뇌파를 측정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이 구토, 막 고양이 울고짖고 호흡 장애, 대부분 발작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40마리는 거의 뭐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데 그중 7마리는 증상이 늦게 나타났고 3마리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3마리는 왜 이상이 없었을까요? 이 독극물 넣는데 사람도 이 독극물 때문에 어지럽고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데 왜 3마리는 이상이 없었을까? 요 3마리만 뉴로 피드백을 한 고양이였습니다. 네. SMR파 훈련을 한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이 실험을 하고 비행사 분들에게 처음으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 경련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부터 뉴로 피드백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 고양이도 되는데 왜 우리 사람은 안 된다고 다들 안 하는지. 네. 그래서 3마리는 SMR파 뇌파 훈련을 받은 고양이였고 발작을 일으키는 세타파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뇌가 기능적으로 강화되어 발작을 일으키는 임계값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뇌의 특정 뉴런 집단을 강화시킴으로써 발작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뇌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신체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 뇌가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뇌세포의 발화 패턴, 뇌파죠. 뇌파를 변화시켜서
운동 세포들의 발화율이 줄어들고 회로 패턴이 달라지며 호흡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낮아지고 반사작용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발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SMR파가 있는지 뇌암 환자 뇌파 측정으로 인간의 SMR파를 존재 확인합니다.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SMR파로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세포 발화 패턴, 뇌파를 변화시켜서 운동세포들의 발화율이 줄어들고 회로 패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운동세포들을 줄어들고 호흡이 안정, 심박수 낮아지고 근육 기장 낮아지고 반사적이 줄어들면 간질 환자에게 좋겠다. 그 다음 SMR파를 확인했으니 우리 간질뇌파가 4일에 찝니다. 세타파예요. 간질뇌파가. 이 간질뇌파를 SMR파 훈련을 시켜서 71년도에 23세 말이 이 친구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의 대발작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일상생활 시 베타파 영역인데 뇌가 불안정해서 세타파 발생을 막지 못해 간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SMR, 이 스타운 박사 어떻게 했냐면 SMR파가 나오면 빨강색, 세타파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네, 훈련은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솔직히 이렇게 SMR파가 나오면 빨강색, 세타파 나오면 파란색 이거는 거의 기본 훈련 수준입니다. 3개월간 총 24회 훈련으로 간질을 치료하게 됩니다. 71년도에. 그래서 이거를 이지엔 예, 요 논문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14년에는 요 참여했던 조엘 루바 교수가 4명 간질 환자의 65% 대발작을 감소하는 결과를 또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걸 우리나라는 간질을 뭐라고 하냐면 뇌전증이랍니다. 뇌전증. 뇌전증. 전부 약을 먹고 있고 국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예. 한 달에 2번 이상 대발작하는 뇌전증, 한 달에 2번 이상 대발작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하루에 1시간씩 3개월 하시면 간질 치료됩니다. 이미 55년 전에 우리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근데 전부 다 지금 약 드시고 계시고 수술하고 계시고 평생 이걸로 사회생활 못 하시고 그런데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알리고 공유하고 또 이런 뇌전증 환자가 있으면 또 권유하고 그럼 그분들이 또 묻겠죠. 이 원리가 뭐냐 하면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또 설명하고 하게 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뉴로 피드백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의 정보가 수상불기를 통해 전달되죠. 요 가지,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 연결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 전달이 좋아집니다. 정보 전달이 빠르고 강력해지죠. 요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가 9Hz, 10Hz, 11Hz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결의 밀도가 세포와 세포의 연결 밀도가 높고 연결 수가 많고 그러면은 정보 전달이 좋아진다. 그다음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 많은 혈액이 흐르고 요 혈액에 많은 혈액에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기존 연결보다 강화시키고 재조직되고 세포의 자기 조절 능력이 강화된다. 즉 뉴로 피드백의 효과는 첫 번째가 자기 조절 능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의 신경세포의 안정성, 융통성이라는 것은 세타파에서 알파파로, SM알파에서 저베타로의 정신 이동 능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의 첫 번째 효과, 자기 조절 능력. 내가 집중할 때 집중하고, 내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잘 자고, 내가 쉴 때 푹 쉴 수 있는 능력,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이 능력만 강화돼도 대한민국 사회 문제의 90%는 없어질 것이다 저는 봅니다. 술을 끊고 싶으면 술을 끊을 수 있는 뇌,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뇌. 그래서 요즘 오늘 뭐 의사 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면역력 요걸 한번 잡아본 겁니다. 네. 의사분들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기 몸은 자기가 조절해야 남한테 네, 당하지 않고 남한테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요 오른쪽에 이시영 박사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이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자연 치유력을 강화, 보강하는 일이고 이시영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은 결국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거나 보강시키는 일일 뿐이다. 그럼 자연 치유력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상성. 항상성이 뭐냐?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함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상처 수복 기능, 저절로 낫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면역 기능, 병에 안 걸리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항상성은 뇌가 조정하고 유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진다고 했죠? 세포의 자기 조절 능력. 그래서 뇌는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조절. 뇌가 하는 일은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정, 유지하고 모든 정보가 뇌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즉, 내가 받아들이냐, 내가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몸이 바뀝니다. 더 재밌는 얘기하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경 전달 물질 종류. 네. 억제시킬 거냐? 예. 참을 거냐? 아니면은 흥분시킬 거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막 이렇게 많고 흥분성 엄청 많은데 결국 우리 인생은 할 거냐 말 거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결국 뇌가 결정을 하고 예, 조절을 하면 몸이 바뀌게 된다. 항상성부터 보겠습니다. 항상성 체온이 36.5도, 심장이 1분 70회, 호흡이 1분 15회, 혈압 80, 120, 혈당, 혈액, 혈중염도 있는데 요거를 조절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고 이 전체 이걸 조절하는 뇌 부위가 어디입니까? 이거 아셔야죠. 네. 이거 전체를 다 뇌가 조절하고 예, 체온 조절, 심장 조절, 호흡 조절하는 뇌 부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뇌 시상 하부가 되겠죠. 항상성 조절 방법은 몸에서 예,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뇌에서 자율신경계를 따라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몸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길항작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력. 첫 번째, 항상성. 네. 항상성은 뇌가 조절 유지하고, 그 다음
요 체온, 심장 호흡, 혈당, 혈압, 혈액, 혈중 염도도 다 뇌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정상이 된다면 혈압도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네. 항상성을 받고 면역 기능 보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면역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고 분비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면역계, 자율신경계, 뇌분비계 이들 모두 뇌의 시상하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면역이 여러분 생명력 아닙니까? 면역 시상하부가 면역의 총사령부이고 뇌가 면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생명력이고 생명력이 뇌입니다. 뇌의 어느 부위다? 시상하부가 총사령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면역은 홍삼도 중요하지만 홍삼 먹으면 면역 좋아한다고 하지만 홍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뇌 시상하부입니다. 뇌 시상하부. 그럼 여러분, 뇌 시상하부를 건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홍삼입니까? 삼계탕입니까?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 시상하부에 오기 전에 예, 면역계를 움직이는 모든 호르몬이 뇌 시상하부의 신경세포에 연결돼 있고 뇌 지배하에 있는 자율신경의 활동에 따라 조정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시상하부 오기 전에 어디 먼저 거치냐면 뇌의 전전두엽을 거치게 됩니다. 뇌의 전전두엽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긍정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즉 홍삼, 삼계탕도 중요하지만 결국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사고가 면역력의 최고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딱 결정하게 되면 뇌시상하부에서 이런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돼서 온몸에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몸에 전달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정신신경 면역학, 네.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전두엽이 인간 최고의 사령부고, 예. 인간 지성의 최고 기구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어야 한다. 지성과 감성이 충분하고 미래 예측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스트레스 감내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전두엽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고 죽겠고 나 오늘 쉬어야 하고 이런 감내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내일 하지 뭐. 미래 예측 될 대로 되야지 하는 거. 전부 뭐의 문제입니까? 전두엽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역의 총사령부는 시상하부라고 얘기했고 인간 최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전두엽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전두엽을 거친 다음에 시상하부로 가기 때문에 요 전두엽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두엽이 뭐 하는 거냐? 네, 전두엽 우리 이마 부분이죠. 맨 앞부분인 전전두 피질은 아주 큰 그주인데 인간 같은 종에서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모든 감각 양상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유일한 피질 영역입니다. 전두엽 뇌 측면 부위는 뇌 활동 상태를 통제하는 대뇌 피질기구. 그러니까 전두엽이 뇌의 활동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인간의 의식 행동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대뇌피질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식 상태를 조절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인 마음을 직접 창출하는 부위이고 인간의 창조력을 발생시키는 곳이다. 따라서 전두엽의 뇌파 측정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요 전두엽을 발달시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마베치 히데토, 일본 분 아주 유명한 뇌 과학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면역은 결국 뇌다. 네. 면역은 결국 뇌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기분 나쁘면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때요?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죠. 기분이 나빠. 전두엽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기분이 좋으면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요 우리 면역 3개, 3개라고 해서 이제 삼계탕이 아닌 겁니다. 예. 3개가 삼위일체되어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또한 더 재밌는 얘기입니다. 뇌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자율신경을 통해 장, 예, 장 관점막에 있는 신경세포에 모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장에 장관 점막에 기분 좋은 이런 예, 뭐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기분 나쁘면 이 장 점막에 안 좋은 것만 다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역시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한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뇌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와 장은 하나다. 이런 말 하죠. 뇌가 있고 제2의 뇌가 장이다. 근데 대부분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전부 장만 얘기합니다. 장만. 네. 장이 튼튼히 한다. 맞죠? 하지만 뇌도 중요합니다. 아셔야죠. 뇌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는 자율신경을 통해 장으로 모두 전달된다. 결국 스트레스, 면역의 적은 결국 전두엽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전두엽은 제일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대뇌에서 감지 후에 시상하부에 전달이 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스를 자극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 뭐가 안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 애들 키 크는 것도 되지만 일반 성인에게는 신경세포, 아니, 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죠. 즉, 스트레스는 노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내 세균에 변화가 생기고 장에서 뇌 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각성되고 긴장되게 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나오면 밥맛이 없게 되고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 후에 휴식을 취하면 도파민 증가하고 베타 엔트로핀이 증가해서 나 이제 면역이 생긴 것 같아. 나 전이 생긴 것 같아.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면역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키는 뭐냐? 면역력 강화의 키는 전두엽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뉴로하모니 우리 파나톡스 뉴로하모니로 전두엽을 훈련시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논문이 있냐면 유아들, 네, 유아들의 습득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주의력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들의 자기 조절 능력이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여기 유아들의 정서 및 행동 특성, 그다음 청소년기 세타파 감소를 위한 누르페데 훈련 효과 이런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전부 전두엽 아까 우리 전두엽의 기능 이거 다 읽어봤죠? 네.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박병훈 박사님 논문입니다. 암 환자들의 전두엽 뇌파 분석입니다. 암 환자들의 전두엽 뇌파 분석 이거를 일반 분들과 나누어서 해본 겁니다. 예. 많은 표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여기 30에서 44세 암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뇌지수 비교가 있습니다. 기초일동 좌우인데 암 환자군은 50점대입니다. 근데 정상인은 67, 66점대예요. 기초일동 지수가 40점 이하면 심각한 불안정이고 50점이면 불안정이죠. 60이 넘어가면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암 환자들은 기초율동, 그러니까 기초율동이 뇌 안정도나 발달 정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아니 불안하다. 그다음 주의지수, 주의지수가 암 환자가 35점대 나옵니다. 좌우가. 근데 정상은 50점대가 나옵니다. 주의지수가 35점대면 아주 극히 산만한 상태가 아니고 산만한 상태입니다. 예, 뇌가 산만한 상태. 그다음에 일반인은 보통 나왔습니다. 활성지수가 65, 64 비슷했고요. 정선은 70, 57인데 70점, 79점. 예. 그다음 스트레스가 57, 54입니다. 일반은 76, 74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피로, 예,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은 70, 예, 아주 건강한 상태로 나오고요. 네, 요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율동,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뇌 활동 속도가 느려서 뇌 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주의지수는 암 환자군의 정상 대조군에 비해 각성 정도가 떨어져서 기억력 감퇴,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정서지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암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자신감이 위축되고 우울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항스트레스 지수에서 유의하게 높은 차이는 암으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신의 긴장과 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되고 좌우기능 지수 예, 좌우뇌의 뇌파의 균이 깨어짐으로써 육체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정서 장애나 활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전두엽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암 환자들의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암 환자들의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까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뇌파를 통해서 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뉴로피디아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은 제가 이 논문을 이제 보여드리지만 유방암 환자에 관련된 논문이 나와 있어요. 저희 뉴로하모니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거든요. 그 유방암 환자를 저희 뉴로하모니를 시켰을 때에 임상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두엽, 뉴로피드백 훈련, 초등학생 자기조절 능력 강화. 아까 말한 결과죠. 뉴로피드백 훈련하면 자기조절 능력이 강화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조절 능력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동기 조절 능력, 동기, 모티베이션 하죠. 내가 하고 싶다는 거. 그다음 인지 조절, 그다음에 행동 조절 능력이 강화된다.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그렇죠? 뭐 이러므로써 동기 조절 능력이나 인지 조절 능력이 강해지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고요. 메타인지 수업도 가능해집니다. 행동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ADHD, 과잉 행동, 네,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되겠죠. 네, 자기 조절 능력 강화. 그다음 유아들의 습득도에 미치는 영향.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논문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청소년기 셋탑파 감소를 위한 전두엽 뉴로피드 훈련 효과입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 세타파가 공부 못하게 한 학습장애, 간질 뭐 이런 뇌파죠. 첫 번째,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소년기 세타파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뉴로피드백 훈련 처치를 한 실험군과 실험군 C에서만 세타파 값의 감소가 있었다. 예, 뉴로피드백 한 곳만 세타파의 감소가 있었고 이를 통해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소년기 세타파 상태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처치 집단인 비교군은 오히려 뉴로피드백을 하지 않으니까 세타파가 증가한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내외적 환경을 통해 청소년들의 세타파가 증가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뉴로피드백 훈련을 네, 기승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뉴로피드백 훈련 기간이 길고 훈련량이 많을수록 세타파 감소에 더 효과적이었고 총 몇 회 정도? 예, 23개월간 20회에서 24회 하니까 큰 폭의 세타파 감소가 나타났다 해서 3달 정도는 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도할 가치가 있고 24회 이상은 꼭 해야 한다. 이게 변은원 박사님의 논문입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논문입니다.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두엽 강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자는 거였죠.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 이게 전부 다 우리 뉴로하모니로 전부 다 뉴로하모니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직장인 스트레스의 감소 이 논문을 잠시 보시면 한양대학교 뉴로하모니로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임상 논문 결과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은 뇌의 항상성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시켜 최적의 뇌기능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스트레스 및 부정 감정을 떨어뜨리고 긍정 감정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너무 멋있죠. 전두엽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향상시킨다. 이게 뭡니까? 면역력 강화 아닙니까? 세 번째, 뉴로피드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환경이 중요한데, 네, 뭐 이건 상하급자 눈치를 보지 않도록 여건 보장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버드 교육 전문가 세 분이 하버드 학생들 수백 명을 3년을 조사해서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나 5가지 모델을 발표합니다. 집중력 모델. 첫 번째가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 관리. 두 번째가 시간 관리입니다. 세 번째가 에너지 관리. 네 번째가 방해 요소 관리입니다. 그 다음 최고 중요한 최고 중요한 5번째가 마음과 뇌의 일치. 내가 조절 능력이죠. 내가 감정 관리할 수 있는 뇌가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요 마음과 뇌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다. 하버드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뉴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뉴로피드백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의심이고 설마 아직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저희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최고 인재가 되었나? 뉴로피드백이죠. 하버드 집중력 수업.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버드 집중력 수업에서 이 뉴로피드백을 현대 뇌과학의 신기술, 효율적인 뇌 강화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뉴로피드백 훈련은 뇌질환 환자의 비약물 치료 대안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뉴로피드백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권위 있는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 효율적인 뇌 사용 방법을 탐색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버드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유원 교수님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면역의 중앙사령부다. 서유원 교수님이 이제 전 서울대 의대 전 뇌과학 연구원장이고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뇌는 면역 기능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다. 우리는 면역 기능하면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담당하는데 그 백혈구는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병정이고 그것을 병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병정에게 좋은 작전 명령을 내려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 다음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이런 것을 다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뇌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뇌가 면역의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다. 그러니까 중앙사령부다. 나가서 싸우는 걸 과거에 많이 연구했는데 지금은 그걸 조절하고 지시하는 중앙사령부인 뇌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뇌가 건강하면 만병에 걸리지 않는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뉴로피드백 얘기를 하면 뭐 만병통치냐 하는데 만병통치는 아니고 뇌가 건강하면 만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읽겠습니다. 네. 뇌가 긍정적인 사람은 면역력도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아니고 예방, 만병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과 뉴로하모니 관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